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헬퍼TV의 증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제 기본적 분석의 마지막 과정인 FC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관련해서 재무제표 보는 법하고 할인율에 대해서 강의 올려드렸었고요. 퍼랑 PBR이 어떤 건지, 그리고 조금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어떤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지 좀 알아보았었고요. EB, 에비타랑 배당 수익률 금리도 조금 알아봤었고, 저번 주에는 이제 림, 밸류에이션 이제 산출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림을 알아보았었고요.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도 가장 우수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왜냐면 데이터만 잘 넣으면은 개인적으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가장 이제 적정 가치를 구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FCF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CF의 뜻은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고요. 이제 free cash flow라고 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공식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제 보통 FCF로 혼용돼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FCF는 FCFF랑 FCFE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 firm이고요. 이제 기업 가치, 이제 기업에 대한 현금 흐름, 이제 E는 이제 equity, 주주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원래 이렇게 기본 공식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조금 다르게 쓰고요. 일단 그리고 아직 제가 기관지가 다 낫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간헐적으로 좀 기침은 할 수 있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공식에 대해서, 이 공식을 저희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전혀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 공식 말고 조금 살짝 바꿔서 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이 공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조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FCF가 뭔지를 알아야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그냥 값을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금 알고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FCF라는 게 있고요. FCFE라는 게 있는데, 이 FF는 이제 이게 그냥 firm이어서 기업이거든요. 기업에 대한 현금 흐름이고, 이건 이제 equity여서 주주에 대한 현금 흐름인데, 이 FCF는 결국 주주에 대한 현금 흐름에다가 이제 채권자의 몫까지 다 포함이 된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공식으로만 그냥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 두 번째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단기 순이익이랑 이제 림에서 썼던, 어떻게 보면 딱 회계상 손익이죠. 단기 순이익에서 회사가 벌어들인 그냥 회계상 마지막 손익입니다. 그 손익에서 이제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를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일단 감가상각비가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2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샀다고 생각해 보죠. 그 건물의 이제 땅값이 100억이고, 이제 건물을 사면서 땅까지 딸려오죠. 이제 땅 이제 꼭 딸려오는 건 아니지만 땅까지 같이 사서 그 구조물하고 땅을 이제 같이 200억에 샀다고 생각하면, 땅이 이제 100억이면 땅의 가치는 불변이지 않습니까? 이게 회계상으로 땅은 그냥 계속 재평가라는 걸 하지 않는 이상 그냥 100억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건물이 이제 100억이잖아요. 건물이 이제 100억인데, 건물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노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년에서 20년 동안 이거를 이제 감가상각해서 이 건물 가격을 점점 이제 낮춰 나갑니다. 회계상으로. 예를 들어 20년으로 한다고 치면 20년 뒤에는 이 건물은 0원이 될 것이고요. 이 0원이 될 때까지 이제 건물 가치를 매년 정률법, 정액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낮출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낮춰가는 것이 이제 감가상각비입니다. 근데 건물의 가치가 낮아진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현금이 수반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현금성 비용인 이 감가상각비랑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는 보통 이제 M&A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개발비나 이 부분은 그냥 금액이 보통 크지 않아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랑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를 다시 더해주게 됩니다. 이제 현금 흐름 기준이기 때문에 비현금성 비용을 더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FCFF는 채권자 몫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은 채권자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그냥 다시 더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인세율을 이렇게 곱하는 것은 이자 비용은, 왜냐면 이제 보통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기업 하시는 분들 이제 자동차를 본인이 안 사시고 보통 렌트를 많이 하시죠. 왜냐면 렌트하면 그 법인세 비용 조금 아끼는 부분이 들잖아요. 왜냐면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이 이자 비용도 법인세 내기 전에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율만큼 비용 처리가 된 부분은 이렇게 조금 차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법인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차감되는 이제 이자 비용의 효과만큼만 더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전자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운전 자산이 있고, 글씨를 좀 잘 못 써가지고 운전 자산에서 이제 운전 부채를 빼면은 이제 운전 자본인데, 이제 매출액이 줄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운전 자산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약간 좀 시클리컬 산업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정유 산업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아니 특히 뭐 방산 산업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정부에서 보통 방산 산업 1년에 한 번 정산을 해줘 가지고 이 운전 자본이 1년 중에는 되게 좀 변동이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운전자본이 뭐 사실 왜냐면은 그냥 매출을 해서 내가 결국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매출을 한 그 상대방 기업이 부도만 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냥 감안을 시키지 않아서 뭐 특별하게 설명도 크게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차감을 하는 게 유무형 자산 순투자고요. 이제 기업이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투자 없이는 결국에는 기업은 이제 쇠퇴를 할 것이고요. 유무형 자산 투자가 있는데, 이 유무형 자산 투자는 그냥 경상적인 투자가 있을 것이고요. 이 내가 지금 공장도 뭐 유지 보수 정도는 해야 될 거잖아요. 결국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경상 투자라고 하고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로 이제 내가 뭔가 새로운 공장을 더 지어서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는 이런 그런 뭐 신투자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기는 하고요. FCF를 할 때는 결국 신투자는 보통 제외를 하고 경상적인 투자 금액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신투자하는 만큼 이제 경상투자도 조금 증가를 하겠죠. 그 부분까지는 같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본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 공식에서 뭐 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정을 살짝 합니다. 이제 FCF 이제 주주 현금 흐름은 아까 이렇게 구한 FCF에서 다시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결국 이제 채권자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 주주 목에선 빠져야 되거든요. 다시 이제 차감을 하게 되고요. 원래 이제 FCFE에서는 이제 순차익 금액이라고, 이제 내가 회사가 이제 빌린 돈은 더해주고요. 갚은 차입금은 이렇게 차감한 다음에 순증한 금액을 더해주게 되는데, 뭐 저는 이 공식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좀 동의를 하지 않아서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것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공식이고요. 일단 기본 공식은 이렇습니다. 뭐 뒤에 말씀드린 뭐 제가 쓰는 공식을 조금 믿기가 어렵다. 이제 이제 나는 그냥 기본적인 공식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나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알고 어떻게 보면 전 좀 수정되는 공식을 보시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해서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설명을 드렸고요. 뭐 구하는 방식은 사실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요. 영업현금 흐름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고 뭐 영업이익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에비따라고 해서 에비따로도 출발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출발 방식은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영업이익으로 시작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운전자금에 대해서가 차감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출발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CF로 밸류에이션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FCF랑 FCFE가 또 다르게 되는데요. FCF는 이제 채권자랑 주주의 현금 흐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총 부채를 차감하게 되고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 채권자 목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이제 전체 기업 가치에서 채권자 목을 빼면은 이제 주주 가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위에서 구했던 그 FCFF를 여기 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1 플러스 성장률만큼을 곱하게 되고요. 이게 G가 성장률이고요. 여기도 이제 성장률인데 여기는 이제 R은 이제 할인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FCF 내가 구한 FCF가 영구적으로 이제 이 G라는 성장률만큼 성장을 했을 때 이 기업의 가치는 이만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업 가치에서 채권자목인 총 부채를 차감해서 주주 가치가 나오는 게 이제 싱글 스테이지 FCF를 딱 하나만 단일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멀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웩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살짝 오타가 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WACC입니다. 정확하게는 할인율이 아니라 이제 WACC고요. WA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여기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고 해서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한국말로는 하고요. 이제 기업의 그냥 평균적인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할인율은 이제 주주에 대한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R이 이제 주주에 대한 조달 비용인데 이게 딱 자기 자본만큼만 결국 이렇게 조달을 하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자산이 100이고 부채가 뭐 70이고 자본이 30이다 라고 하면은 자본 조달 비용이 10%고 뭐 부채 조달 비용은 뭐 당연히 더 낮겠죠. 한 3%라고 치면은 이 30에 대한 목은 10%일 거고요. 이 70에 대한 목은 3%를 이렇게 곱해서 더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법인세는 이 이자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 효과가 있어서 이제 법인세 비용 감세 효과가 있어서 이 1 법인세율을 곱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냥 똑같이 수치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뭐 이렇게 70 이걸로 하면 부채가 70이죠. 자산은 100이고 부채 조달 비용은 3%니까 뭐 유효법인세가 예를 들어서 20%라고 하면은 1-0.2를 이제 더한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자산은 100이고요. 자본은 30이죠. 거기다가 10%를 더하면 이 값이 이제 이 회사의 평균 조달 비용이 되게 됩니다. 기업 전체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멀티 스테이지를 또 다시 보시면은 이제 멀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1년 뒤 2021년 말, 여기가 2022년 말, 뭐 2023년 말,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미래가 다 이어진다고 하면요. 여기 FCF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WACC로 할인을 딱 해서 오고요. 뭐 정확하게는 공식을 써드리면 1 플러스 이제 WACC를 이제 T승 여기는 1차 연도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죠. 1을 쓰면 되고요. 뭐 두 번째도 똑같이 FCF가 100이다 라고 하면은 100 WACC 2승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다 이렇게 현재 가치로 끌고 온 것을 더하는 방식이 이제 멀티 스테이지 방식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다 더한 다음에 총 부채를 이제 차감하면 기업 주주 가치가 나오게 되고요. 뭐 조금 이따 예시로 이런 것들은 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FCF는 그냥 FCF 구한 거에다가 1 플러스 G 한 다음에 R 마이너스 G 할인율로 그냥 나누면 바로 이제 주주의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멀티 스테이지도 똑같고요. 왜냐면 이미 주주의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뭐 따로 더해주는 방식은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요. 여기서 이제 사라진 게 보시면은 이제 FCF 공식에서 보시면은 이 공식을 그냥 더해서 가져오면 이게 기본 공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기본 공식이고 위에 게 이제 제가 쓰는 공식인데 뭐 차이점을 보시면 영업이익 곱하기 유효법인세율까지는 똑같고요. 감가상각비 더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FCF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하고 이건 이제 FCF 공식이어서 그렇고요. 이자 비용하고 유효법인세율을
똑같이 이제 이거는 FCF이면 차감을 하고 유무형 자산 순투자도 똑같고 원래 이제 FCFE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순 이제 명칭이 이제 빌린 돈을 이제 순 차익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없고 운전자본이랑 이 순 차익 금액의 차이만 있는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영업이익에서 결국 법인세율만큼은 실제로 이제 빠져야 되겠죠. 왜냐면 법인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세를 내야 돼서 이 부분은 영업이익에서 실제로 법인세 내는 부분만큼은 이제 잠시만요. 제가 펜이 조금 약간 지금 상태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말로 잠시만요. 갑자기 펜의 상태가 펜이 갑자기 작동을 안 하는데 그냥 일단 뭐 말로 하면은 영업이익에서 유효법 잠시만요. 갑자기 그냥 껐다가 한번 다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펜이 조금 꺼져서 네 다시 켜니까 이제 되네요. 네. 영업이익에서 왜냐면 법인세율을 이렇게 차감을 하는 게 법인세를 결국 내야 되잖아요. 영업이익 번 거에서 그래서 1 마이너스 법인세율만큼은 이제 차감을 해줬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는 아까처럼 이제 비현금성 비용이기 때문에 더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이자 비용은 당연히 채권자 목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도 차감을 하는데 1-t 법인세율만큼은 이제 법인세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 비용만큼은 덜 차감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무형자산 순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감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여기까지는 이제 공식이 영업현금 흐름이죠. OCF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투자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항상 뭐 삼성전자 공식을 보여드릴 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 금액을 차감한 것을 이제 잉여현금 흐름 이제 이게 FCF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가 영업현금 흐름, 여기가 이제 투자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실제 공식하고는 다르게 이제 FCFE에다가 1 플러스 G만큼 성장률 곱한 다음에 R-G 하는 것은 똑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좀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밸류에이션을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이 부채 가치를 저는 조금 반영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유동자산에다가 총부채를 이렇게 차감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채를 조금 저는 이 이자 비용은 워낙 지금 저금리 사회여가지고 이자 비용에 부채가 조금 많아도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총부채를 저는 좀 감안하고 싶어서 총부채를 조금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 스테이지 방식일 때도 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단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은 제가 이제 수정한 이 공식으로 조금 한 장단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장점은 뭐 퍼나 이제 림 공식 같은 경우에는 회계적 수익인 당기 순이익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실제로 투자에는 적합한 이제 수치는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현금 흐름을 사용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제 퍼랑 어떻게 보면 EBF다 이런 공식하고 PBR하고는 다르게 이제 림하고 FCF는 성장률이 가만히 되어 있죠. G라는 성장률이 이렇게 뭐 FCF 1 플러스 G, R 마이너스 G 이렇게 G라는 성장률이 다 공식의 기업 가치에는 가만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 회사나 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감안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유동자산에서 부채까지 차감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랑 장부 가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이제 FCF를 적절하게 이제 활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잉여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시총이
뭐 1,000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잉여현금 흐름이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거의 500억 뭐 이렇게 나는 회사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 예를 들어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3천억인데 잉여현금 흐름이 1년에 한 700억 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 네. 근데 이 회사가 그러면 사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냥 생각을 해보면 700억 이렇게 3천억 나눠 보면은 뭐 거의 한 40% 정도 1년마다 수익을 나는 회사인데 왜 그럼 시총이 이렇게 낮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잉여 현금이 많이 창출이 되는 거를 그냥 현금으로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사실 주주한테는 아무런 득이 되는 게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소액주주니까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가 뭐 자사주 배당을 저희가 많이 달라고 한다고 많이 줄 것도 아니고 자사주 매입을 저희가 해달라고 바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규 투자를 많이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들어주는 건 결국 이 대주주가 지분율이 높은 대주주라면 결국 대주주가 마음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적절하게 이 FCF를 활용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있는 경우에는 밸류 트랩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 트랩이 내재 가치는 상당히 있는 종목인데 그냥 주가가 안 올라가고 계속 그냥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밸류 트랩이라고 하고요. 뭐 실제로 밸류 트랩이 이런 것도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 삼아서 예를 들어서 퍼가 3이다라고 해서 되게 저평가된 거 아니야라고 샀는데 사실 이 해 수익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그냥 퍼가 낮았던 거지 실제로 다음 해부터는 퍼가 10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때문에 깜짝 실적을 낸 뭐 어떤 회사다라고 하면은 코로나가 끝나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실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회사도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내가 산 밸류가 이제 잘못이 되었네라는 이제 그런 걸로 쓰이기도 하고요. 밸류 트랩이.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건 뭐 잡설이었고요. 이제 FCF 모델 같은 경우에 좀 대주주 관점이긴 합니다. 이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이거 자체가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은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관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 FCF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대주주를 만나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좋다고 해도 이 주주 가치 환원에 조금 약간 소홀하면은 주가는 생각보다 안 올라갈 수 있다는 단점은 있고요. 다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DDM은 이제 배당 성장 모형이죠. 이 배당에다가 똑같이 공식은 똑같은데 여기다 그냥 배당을 넣은 게 이게 기업 가치를 구하는 이제 배당 성장 모형이거든요. 뭐 이 DDM 같은 경우에 이미 배당 같은 경우에 소액주주여도 똑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요 DDM 같은 경우에 이제 소액주주 관점이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이제 조금 경영자가 조금 이제 좀 약간 주주 가치에 소홀한 경영자를 만나면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단점은 이제 경상적인 캐펙스가 내가 얼마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 유무형자산 순 투자를 이제 경상적인 투자를 넣어야 되거든요. 뭐 그냥 딱 보시면은 원래 그냥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가 1,000억만 나가면 되는데 신규 사업 투자로 뭐 예를 들어서 5천억씩 한 5년 정도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 회사는 5천억씩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FCF 이제 를 구할 때 이제 5천씩 빼버리면 회사 밸류에이션 되게 낮게 나올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금액들이 과연 지금 경상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신규 투자가 조금 많이 반영됐는지 그거를 조금 발라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제 조금 아직 이렇게 회사 밸류에이션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경상적인 캐펙스를 조금 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회사 IR 팀에다 전화해서 뭐 사실 재무팀에다 물어보는 게 뭐 가장 정확하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타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조금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이 공식을 토대로 삼성전자를 한번 밸류에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찾아야 될 거는 영업이익하고 유효법인세율하고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 이자 비용이랑 유무형자산 순투자, 그리고 유동자산하고 총 부채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한번 다트 공시에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유효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한 24%를 보통 사용을 합니다.
뭐 주류 기업이나 뭐 약간 조금 그런 규제 산업들, 카지노 뭐 이런 회사들은 조금 법인세율이 실제로 조금 다르긴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은 뭐 보통 대기업이다라고 하면 한 24% 쓰면은 거의 다 얼추 맞습니다. 아니면 다트 공시에서 주석을 가셔서 있는 기업들은 그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조금 데이터를 한번 찾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장 마지막 공시가 이제 사업보고서죠. 2020년 말 사업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이제 연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영업이익부터 넣어야 되겠죠. 영업이익은 이제 연결 손익계산서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결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업이익 단위는 100만원 단위고요. 삼성전자는 제 오른쪽에 조 단위로 좀 변경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36조 정도 영업이익이 되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한번 찾아볼까요?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는 보통 이제 여기에서 감가상각비 치면은 나오고요.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막 찾다 보면 방금 뒤에 있었는데 이 비용별 성격 비용의 성격별 분류에 보통 이제 많이 있고요. 감가상각비도 여기다 이렇게 약간 근데 두 개라서 쳐야 되겠네요. 네.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상각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는 여기에 넣은 다음에 그냥 이 수치를 여기다가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랑 무형자산 상각비는 한 30조 정도 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비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비용도 여기 주석에서 이자 비용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금융 비용을 쓰시면 안 되고 이자 비용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금융 비용 중에서 이자 비용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 비용도 삼성전자는 이자 비용이 사실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차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거의 없고요. 이자 비용은 뭐 정확하게 한 6천억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유무형 자산 순투자를 또 넣어줘야 되는데 유무형 자산 순투자는 연결 재무제표 다시 가셔서 주석이 아니라 여기서 맨 마지막이죠. 이제 연결 현금 흐름표에 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유형자산 처분 취득 이거를 그냥 다 더해주신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넣도록 해보죠. 이제 376744는 이제 더해줘야 되는 값이고 좀 많아서 여기다 이제 제가 그냥 복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처분 다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녹화하고 있는 화면이 막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 취득도 여기다 넣도록 하고요. 이제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되거든요. 다 더해서 그냥 값 복사를 네 값 복사를 하고 지우면은 뭐 실제로 투자가 한 40조 정도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할인 이제 연구 성장률은 제가 그냥 3%로 입력을 했고요. 이제 보통 그냥 GDP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뭐 특이하게 워낙 성장기인 산업이 아닌 이상 보통 그렇게 해서 한 3%를 많이 사용합니다. 뭐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높게 넣으면 사실 밸류에이션 너무 높게 나와서 뭐 4% 이상은 안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할인율 같은 경우에 제가 8%를 기입을 해놨습니다. 할인율은 할인율 영상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찾아보면 유형자산이 연결 재무상태표가 심해 있고요. 유동자산은 여기 유동자산에 가면 있어서 요거를 바로 정확히 하면은 유동자산이 한 198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총 부채 같은 경우도 여기 부채 총계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부채 총계는
102조 정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부채 촉계가 매우 작은 기업이고요. 데이터는 다 이렇게 넣어놔서 그럼 FCFE 공식으로 사실 하면은 잉여현금 흐름이 한 17조 정도 나오게 되고요. 여기다 이 공식대로 구하면은 기업 가치는 454조 정도 나오게 됩니다. 4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489조가 되는데 상승률은 마이너스 한 7% 정도, 지금이 거의 한 적정 주가다라고 나오고요. 실제로 제가 값을 이렇게 넣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계산 로직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조금 변동성이 큰 값들이 약간 이 두 개거든요. 영업이익이랑 뭐 이자 비용도 그냥 거의 비슷한데, 영업이익이랑 이 유무형자산 순투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한번 데이터 보시면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되게 들쑥날쑥하거든요.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13%다가 어떨 때 24%다가 어떨 때는 다시 또 12%로 떨어졌다가 다시 15%로 이렇게 막 증가를 했다가, 이게 이렇게 경기 민감 산업은 상당히 이렇게 출렁출렁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딱 당해 밸류에이션을 20년으로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15일 거고요. 이때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24이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높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를 어느 정도 구해서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4, 15% 정도 영업이익률로 해서 계산을 구하게 됩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영구적으로 여기는 한 16% 정도 넣었네요. 그럼 뭐 저도 이제 좀 착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 16%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ROE가 한 14였던 거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었네요. 영업이익률은 한 16% 정도를 거의 평균치랑 비슷하게 넣었었네요. 평균치 정도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이 투자가 실제로 2020년도 투자가 그냥 많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7조 정도 넣었는데, 뭐 이번 투자 같은 경우 크게는 차이는 없지만 뭐 실제로 37조를 넣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하실 때는 그렇게 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20년 기준으로 일단 구하는 거를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들었던 거고요. 실제로는 20년도 딱 당해년도 전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회사가 딱 평균적으로 나는 그런 수준을 넣어주시는 게 밸류에이션 구하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 스테이지로 구해보면은, 멀티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미리 넣어놨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 해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딱 뿌려서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여러 애널리스트 분들 그냥 추정치를 넣어놨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계산식에서 이제 OCF가 이 구간이 이제 OCF죠. 이 유명자산 투자를 빼고가 OCF고요. 유무형자산 순투자가 이제 투자 현금 흐름인데, 2021년도에는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26조, 이제 결국 24년도에는 영구적으로 36조가 3%씩 이제 성장한다라고 저는 이제 가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기업 가치를 구했는데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거를 다 할인율로 할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인율 제가 8%로 잡았었죠. 26을 이제 1 플러스 8% 한 다음에 2021년 1월 1일부터 밸류에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고요. 이제 이게 다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 말, 22년 말, 그럼 딱 1년이죠. 8%를 1승으로 해서 나누면 될 것 같고, 36은 이 36을 1 플러스 8% 할인율로 한 다음에 2승으로 나누면 이렇게 31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이게 터미널 밸류라고 해서 721이 나오는데, 이 36을 공식을 보시면은 좀 약간 오류가 나고 있네요. 이 36을 이제 R-G로 이제 할인해서, 왜냐면은 영구적으로 기업 실적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영구적으로 36이 이제 R-G로 이 G 성장률만큼 성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721이 터미널 밸류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요 수치들을 이거 같은 경우 36을 할인하는 게 아니라 이 721을 할인해 와야 되고요. 이제 4승으로 할인하면 되겠죠. 이 수치랑 아까 이 FCF 이 수치랑 이제 유동 자산을 더한 다음에 총부채를 이제 차감하면 기업 가치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 기업 가치는 그러면 이제 715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아까 밸류에이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실제로 FCF로 봤을 때는 FCF1로 구해 봤을 때 한 상승 여력이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46%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은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틀로 만드는데 이 틀이랑은 뭐 살짝 값은 다르긴 합니다. 이제 그 다른 이유는 뭐 사실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할인율도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6.29로 사용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이 가장 크기는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FCF가 조금 약간 복잡해서 이제 처음에는 아마 다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이제 댓글로 조금 달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기본적인 공식이랑 제가 이제 사용하는 공식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뭐 꼭 뭐 제가 사용하는 게 꼭 더 낫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면 이게 사실 다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뭐 다 개인의 성향이 있고 뭐가 옳고 그르다는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왜 이제 제가 이렇게 사용했는지 한번 의미는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본인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공식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상대 가치는 사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상대가치 평가는 그냥 림이랑 똑같이 왜냐면 상대가치 평가는 제가 일단 그렇게 FCF는 복잡해서 사실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 공식에서 R이 여기 하나 있죠. 이 R을 여기다 옮겨 놓고 다 나머지 항을 여기다 넘겨 놓아서 이제 구하면 되면 되는데 워낙 FCF는 사실 조금 이렇게 구하기가 복잡은 해서 뭐 저는 이제 림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R도 근데 실제로 사용하면 뭐 더 사실 림보다는 추정만 잘하면 더 정확한 모델이기 때문에 유용할 것 같지만 조금 약간 복잡하다는 분명히 단점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고 방식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